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재연장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정용 안보실장의 재검토 발언에 대해 진화에 나섰던 대변인의 설명과 달라 청와대 내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까지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메인 뉴스에서 일본 국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K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방부가 소음 민원 등으로 주한미군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축소시키자 주한미군 사이에서 아파치 헬기 대대를 철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에 사격장 확보를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가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에는 700mm, 남부지방에도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제주 연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영문약으로 지소미아라고 합니다. 한일 간의 직접 군사정보 교류를 위해서 지난 2016년 맺어진 협정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이후 정의용 안보실장이 협정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그 뒤에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었는데 오늘 오후 다시 폐기도 옵션 가운데 하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대일 압박 발언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실제로 폐기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 문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적인 고리와 같은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객관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질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추가 조치를 할 경우 협정 파기를 압박카드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5당 대표 회동 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알려지자 청와대 안보 책임자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유지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면서 경제보복과 지소미아는 연계돼 있지 않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뒤집으면서 한미 동맹까지 고려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맺어진 안보 조약이어서 다음 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서도록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미 국무부는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여당에서는 한일 관계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경제 문제에 끌어들이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정치권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해법은 달라도 너무 다른 듯합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문제로 안보가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호소하는데 이 정권은 단교적 해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군사정보협정 폐기 검토 발언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안보나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결코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없다면서 막다른 길로 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면서도 한일 관계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논리대로라면 안보적 신뢰가 없는 우리와의 군사협정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일 간의 정보협정은 안 된다라고 일본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당 내에선 경제안보 협력 수준에 맞는 한일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의한 제3국 중재위 구성안에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남 대사의 말을 중간에 끊는 등 외교적 결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추가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청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을 어제로 정해 통보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유감을 표하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韓国政府が国際法違反の状態をこれ以上野放しにしないように直ちに是正の措置を取られることを強く求めたいと思います。 이에 남 대사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면서 발언을 이어가자 고노 외무상이 말을 끊고 한국의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국 기업 출자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어 담화를 발표해 추가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この大法院判決によって日本企業に実害が生じるようなことが万が一起これば必要な措置を 백색국가 제외를 비롯한 무역 규제 강화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경고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우리 외교부도 고노 외무상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어제 9시 메인 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다루면서 일장기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화면에는 안 뽑아요라는 문구도 들어있어서 마치 다음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선거법 위반이며 KBS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KBS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어제 보도된 KBS 9시 뉴스 화면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불매운동 방법도 갈수록 현명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노 안 뽑아요의 일장기를 사용했는데 동그라미 안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었습니다. 또 노 안 봐요 자리에는 조선일보 로고를 넣었는데 한국당을 뽑지 말자, 조선일보를 보지 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국당은 불매 운동과 관계가 없는 정당의 로고까지 써가며 친일 프레임을 씌울 정도로 KBS의 편파성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이것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KBS 스스로가 정권의 나팔 소임을 자인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KBS 선거 개입 규탄 대회를 열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KBS 사장의 사퇴 그리고 사과 그리고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KBS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KBS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을 쓰는 과정에서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글도 연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죽창간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을 애국과 이적으로 편가르는 표현을 해서 더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 대응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이적, 즉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겁니다.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핵심 참모가 외교의 상대인 일본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경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라고 썼습니다. 조 수석은 애초에 애국이냐 매국이냐라고 썼다가 18차례나 글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대책 마련보다 편가르기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총선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로 표현했지만 결국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또 편가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 대일 감정을 자제하고 초당적인 외교로 대처하자고 하자마자 이런 글을 올린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무시하고 아직도 감정과 선동에만 치중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 수석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올려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오늘 새벽 주한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한 70대 남성이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차에 불을 질렀는데 자신도 끝내 숨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내일은 대규모 촛불 집회도 예고돼 있는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렇게 행동으로 항의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두 나라 국민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 주한 일본 대사관 맞은편 가게 앞 CCTV에 불빛이 번쩍입니다. 곧이어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시커멓게 그을린 차량에 물을 뿌리고 쓰러진 남성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78살 김모 씨가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차를 세우고 스스로 불을 붙인 겁니다. 김 씨는 어제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직접 몰고 왔습니다. 바닥엔 바퀴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직전 김 씨는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장인이 일본에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가족 주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대사관 앞에선 반일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고 아베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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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각성하라. 아베는 반성하라. 내일 저녁엔 일본 대사관 앞에 진보 시민단체 등 수천여 명이 모여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에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일본 제품을 찾아서 공개하고 이를 대체할 국산품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일부 국내 기업들은 애국 마케팅을 하고 또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구몬 수학 확실히 빠르잖아요. 형구가 구몬 수학 1990년 국내에 창립한 구몬학습. 국내 학습지 시장의 양대 산맥 중 하나죠. 그런데 구몬은 한국 기업일까요? 일본 기업일까요? 구몬학습을 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본 기업이라고. 구몬학습은 한국 거 같고요. 일본 기업 간별 사이트 노노재팬의 판정은 일본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미니스톱, 린나이, 때가속 비트, 참그린 세제 등도 노노재팬은 일본 기업이라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나라일 거? 브라질 아니? 사실 일본 기업이거든요. 이게 기업이? 아, 일본의 바나나가 일본에서 들어와요? 아, 기업이. 기업이. 네. 국내 한 시민이 만든 노노재팬은 이처럼 숨겨진 일본 기업을 찾아 공개하고 이를 대체할 국내 상품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일본 기업이었어라는 놀라움에 한때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죠. 일부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구몬학습의 경우 로열티를 내고 상표만 일본에서 빌렸을 뿐이지 명백히 한국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몬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100%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 기업입니다. 다이소의 경우는 구몬과는 반대로 상표 로열티는 일본에 내지 않고 일본의 자본만 투자받은 경우죠. 노노재팬은 일본 기업에 넣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일본의 자본 투자를 근거로 일본 기업이라 주장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불매운동은 관련이 없는데 일부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일본산 불매 움직임 확산 분위기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도 있습니다. 국내 토종기업임을 강조하는 한 의류업체는 다음 달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얼굴이 담긴 티셔츠를 출시하는 등 애국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분들 반응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출시 2주 만에 기획 물량의 70% 이상을 판매하고 얽히고 설켜 꽉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한일 양국 경제. 상호 간의 보복전을 장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피해가 될.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한일 관계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이번 보도는 저희 뉴스나인의 단독 보도입니다. 탱크 잡는 헬기로 북한 지상군에게 공포의 대상인 이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입니다. 이 아파치 헬기 대대가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소음 민원 때문에 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조종사들이 급여와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정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파치 헬기가 잠시 공중에 멈춰선 듯하더니 미사일로 목표물을 명중시킵니다. 탱크 잡는 헬기로 알려진 주한미군 보병부대의 주력 기종입니다. 하지만 미군 내부에서 아파치 헬기 부대의 철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주한미군의 정통한 군 소식통은 올해 말부터 아파치 헬기 부대 2개 대대를 뺀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2개 대대면 아파치 헬기 40여 대로 주한미군 주력 2사단이 보유한 전량입니다. 2개 헬기 대대가 더 있지만 블랙호크 등 다른 기종의 헬기로 운용됩니다. 헬기 대대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는 훈련을 못해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주한미군 헬기 부대가 사용하던 포천 사격장에서 항공 사격을 금지했습니다. 소음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연간 80일가량의 훈련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수당은 물론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내에서 사격할 여건이 안 됐다며 몇 해 전엔 일본에 가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헬기 부대 철수 가능성을 묻는 TV조선 질문에 미 8부는 대한민국에서 조종사들이 최고의 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훈련장이 없어서 사격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국방부는 당초 사격 훈련 중단을 미군에 요청하면서 다른 훈련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헬기 사격 훈련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군의 내부 보고서에도 한국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미군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미군의 항공사격 훈련을 중단시킨 포천 사격장 주변에는 지금도 소음 민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소음이 있는 건데. 국방부는 미군의 대체 훈련장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미군이 요청한 훈련 일수는 80일.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미가 합의한 사격장 훈련 일수는 그에 못 미치는 76일이었습니다. 또 실제 훈련을 한 날짜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40일이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9일 동안 훈련하려 했다가 단 하루만 훈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산불 위험, 소음 민원이었습니다. 제공한 사격장 중 한 곳에선 지난 4월 아파치 헬기 3대가 뜨자 자갈이 튀어 꼬리 날개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헬기 사격 훈련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격장으로 제공했던 겁니다. 미군 측은 한미 합의를 지켜달라며 하반기에 훈련 날짜를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 내부 문건에는 합의된 사격 일정이 확보되지 않아 한국
일꾼에 대한 미군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나스의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는 벌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지금 제주 상황이 어떻습니까?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태풍을 피해 일찌감치 피항한 어선들이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제주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선박 2,000여 척이 모두 피항했습니다. 강풍주의보까지 발효되면서 제주공항은 109편이 결항했고 185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제주공항은 1시간 전인 밤 8시부터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했습니다. 한라산에는 지금까지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서귀포엔 230mm, 제주시에는 15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40여 건의 폭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나스의 한반도 예상 경로가 어떻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제주 서귀포 남서쪽 먼바다에서 시속 30km로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내일 새벽 6시쯤 제주 서쪽 120km를 지나 낮 12시쯤 목포 남동쪽 30km 지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남부 지역 대부분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 산지에는 70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엔 최고 300mm 장대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남부 내륙 지방을 관통한 뒤 내일 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다나스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관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은 태풍 다나스가 서해로 북상한 뒤 전북 군산과 충남 인근에서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예보대로라면 태풍은 경기와 충남 지방을 통과해 강원도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인 만큼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TV조선 순일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황 씨는 석방 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착한 일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황하나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지 105일 만입니다.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황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수회에 걸쳐 박유천 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9년과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기질 않아 마약 정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황 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고위급 법관 출신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황 씨는 구치소에 있으며 나흘에 한 번꼴로 총 17장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황 씨의 아버지도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황 씨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 100여 명이 며칠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폭언을 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데 해당 선생님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했고 교사는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학교 담장을 따라 서 있습니다. 학부모 130명이 고학년 담임교사 A씨를 교체해달라며 지난 16일부터 등굣길 집회를 연 겁니다.
학부모들은 A 교사의 잦은 폭언으로 학급 아이 2명이 심리 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너 같은 애 꼴도 보기 싫어. 거짓말을 했으니까 너 뒤로 나가 있어. 애들한테 쟤처럼 되지 마. 이런 말들. 너 심장 수술했다더니 심장 수술한 거 거짓말 아니냐. 반성문 쓰라고. 그래서 애가 너무 억울해서 수술 자국을 보여줄 수도 없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2명을 포함해 해당 학급 학생 29명 중 11명이 현재 등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교사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학부모들이 일부 아이들 이야기만 믿고 사실 무근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게 터치가 해주면 이 아이는 오해를 해요. 엄마들도 오해를 하셔요. 모든 거를 또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려 학교도 조심스러운 입장. 교장선생님이 어떤 그 권한인가 직권으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모두의 인권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 고소로 경찰이 A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 수사에 들어갔고 A 교사 역시 학부모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고장난 차에서 내린 30대 여성이 앞선 차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도로 위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였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 운전면허도 없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사거리입니다. SUV가 좌회전을 하려던 순간 마주오던 경차가 가로막으며 멈춥니다. 경차에서 내린 여성은 앞에 있던 SUV를 발로 찹니다.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까지 내리칩니다. 자신의 차에 있던 빈 엔진 오일통까지 꺼내 던질 듯이 위협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말려보지만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저항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쯤 37살 여성 A씨가 몰던 차가 시내도로 한가운데에 멈추면서 일어났습니다. 앞차가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되려 A씨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주변 도로는 한때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A씨 차가 고장나면서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둥이 다 떨어지고 거차고 나오나 봐요. 또 되게 동시에 나서다 보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직무상 얻은 사전 정보로 목포의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이 제기됐을 때 왜 김영란법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그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미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 충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개발 정보를 넘겨받은 뒤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의혹이 논란이 된 뒤에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이해 충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인데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습니다. 공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보면 전액 몰수당하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 관련자와 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기관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민감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겠죠. 국회의원들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익위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에서 스스로를 제외한 바 있어 법안 취지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예산 부정 수급 실태를 연속으로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정부가 청년 구직자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구직 노력이 입증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면접 본 것처럼 사인을 받아가는 등 부정수급자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이 줄줄 새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좀 쉬려고 직장을 그만둔 40대 A씨. 신청만 하면 받는다는 지인 말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라.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받으니까.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돕는 정부 지원금이지만 당장 재취업 의사가 없던 A씨도 받았습니다.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매달 이력서만 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구직 활동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전공이 아닌 다른 쪽에다가도 그냥 내고 올려도 그게 올린 상황만으로도 이제 그게 인정이 되는 거라서. 6개월 쉬며 받은 실업급여는 매달 80만 원씩 총 480만 원에 달합니다. 실업급여 구직 활동 증빙이 이처럼 쉽다 보니 부정수급자도 적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면접한 것처럼 확인서만 받아도 구직 활동 인정을 받는다는데 실업급여 면접 확인서인데요. 실제로 이 가짜 면접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접은 하지도 않았지만 확인서에 서명을 해줍니다. 이처럼 엉터리 가짜 서류로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3만 건, 금액은 1,095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하고 환수합니다. 하지만 매년 약 120만 명인 대상자 전부를 꼼꼼히 따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황 증거만 가지고 제재 조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는 굉장히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7월부터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늘렸습니다. 현금성 지급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는 부정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훈련기관 그리고 인적자본 개발과 관련된 측면의 지출인지를 연계해서 지난달 실업급여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6,8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얼마 전 서울 마포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이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잔인한 방법으로 또 공개된 장소에서 고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이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는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죽은 고양이는 주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통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요. 재물 손괴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재물 손괴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동물보호법보다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더 중한 죄로 처벌을 받긴 받거든요. 형법이 재물손괴죄 형법이 더 중하기 때문에. 다만 실제로 동물 학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동물 학대를 했다는 관련 뉴스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난해 3월에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형량을 기존보다 2배나 상향했는데도 징역형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이 이 592건을 수사를 했는데 이 70마리가 넘은 개를 방치해서 죽게 했던 천안의 한 펫샵 주인이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은 뭐 이제 법이 제일 문제죠. 법이 이제 동물을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재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명으로 옆에 좀 존중받지 못한 게 이제 정서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외국 경우는 좀 다른가요? 예, 반려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요, 이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최대 51년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거기다가 동물 학대범은 나중에 사람에게라도 범죄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이 범죄 프로파일링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 역시 바로 징역형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보다 강한 처벌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이 미국 무인 정찰기를 격추한 지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미군이 이란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힌 겁니다. 이란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보트 두 척이 유조선 주변을 위협하듯 맴돕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국 유조선 한 척과 전원 12명을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억류 유조선은 파나마 선적 리야호. 해상 환적을 통해 이란산 석유 연료를 밀수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자 미국은 자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드론이 퇴각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 군함의 914m 거리까지 접근했다는 겁니다. Ignoring multiple calls to stand down and was threatening the safety of the ship and the ship's crew. 미국 재무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5명과 기관 7곳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공격으로 잃은 드론은 없다며 모든 드론이 귀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서 불과 수분 거리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دریافت کردم هنوز ما هیچ اطلاعی نداریم که پهپادی از دست داده باشه.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군 드론을 격추한 지 약 한 달 만에 벌어진 충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세계 곳곳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몬순, 그러니까는 우기 시즌을 맞은 인도 등 남아시아에서는 폭우로 수백 명이 사망했고 중국 남부와 터키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논두렁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천막 아래로 몸을 피합니다. 몬순 홍수가 강타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쏟아진 폭우로 네팔에서만 78명이 넘게 사망했고 파키스탄에서도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पैसा कागजपत्र जति थियो हाम्रो छोराको BBS कोर्सको पढाइको किताबहरू कापीहरू सबै लगो. 인도 북부 비하르주, 동북부 아삼주 등지에서도 140명 이상이 물에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숨졌습니다. 남아시아에서는 지난해에도 1,200명 이상이 몬순 홍수로 숨졌습니다. 중국 남부에도 지난 12일부터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시성에선 2만 1,000여 명이 폭우를 피해 이동했고 집 1,30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산시성에선 무너진 집에 주민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因为呢，我的水太多了，太大了，然后把门开门的时候，那个水太大了，我开不动，然后就使劲把那个门往过推，然后水全部都从那儿流下去了。 터키 북서부 지역에서도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이젠 세계인의 축제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보령 머드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진흙탕에 빠져 뒹굴며 더위에 스트레스까지 날리는 시원한 모습 보시죠. 김다로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머드풀에 몸을 던집니다. 관광객이 줄을 당기자 머리 위에서 머드가 쏟아집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드가 묻었지만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축제를 즐깁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서 지금 잘 즐기고 있어요. 일단 누군지 못 알아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진흙탕 안에서는 편을 나눠 꼬리 잡기가 펼쳐집니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진 팀에게는 벌칙으로 머드 세례가 쏟아집니다. 시작해주세요. 30도가 넘는 더위지만 온몸에 진흙을 바를수록 시원함은 더합니다.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축제장 안에서는 남녀노소, 외국인 할 것 없이 하나가 됩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festival. It's very amazing. It's a new feeling for us. This mod. We don't have in Russia something like this. 올해로 22년 된 보령 머드 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야간 개장을 진행하고 27일에는 K-팝 슈퍼 콘서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틀 동안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통해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을 만들었고, 대천 해수욕장 하면 K-팝 한류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즐기는 마당을. 축제는 보령 대천 해수욕장 일대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 곳곳이 35도를 넘어서면서 더위에 지친 하루였는데요. 찌는 듯한 폭염에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의 입맛을 살리기 위해서 갖가지 특식의 냉수 마사지도 제공됐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 살 된 아기 코끼리 희망이 등 위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얼음을 부수고 과일을 주워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오, 시원하겠다. 먹성 좋은 반달가슴곰은 동태와 얼음 과일로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이거 먹으면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아까 다른 애들 보니까 엄청 헐떡이고 있길래 불쌍한 생각도 좀 들고. 더위에 지친 숫사자도 얼린 닭고기를 연신 핥아대고 알락꼬리 원숭이들은 허브티와 함께 얼린 열대 과일들을 녹여 먹습니다. 나무 타는 걸 좋아하는 원숭이들을 위해 이렇게 얼음 과일을 끈에 매달아 놨습니다. 하이에나들은 입욕제가 들어간 물속에 뛰어들어 피서를 즐깁니다. 하이에나들이 물놀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물속에서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는 동물원을 찾은 시민들도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습니다. 저희들도 동물들과 함께 같이 시원해지는 듯한. 곰들이 다 몰려와서 맛있게 먹으니까 곰들도 행복했고 저도 행복했고 시원한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35도까지 치솟으며 폭염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일곱 아이가 일곱 음계를 하나씩 노래하며 도레미송의 흥겨운 화음을 빚어냅니다. 무지개처럼 어우러지는 칠남매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1930년대 이야기여서 아이가 7이어도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었죠. 우리 TV에서도 칠남매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77년이었으니까 4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 시선으로 보면 참으로 이색적인 풍경이었겠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주제가처럼 즐거운 가족극이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애국하는 심정으로 5만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던 시절이 불과 10년 전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다고 해도 요즘 같았으면 아마 인권 침해라며 사퇴 요구라도 쏟아졌을 겁니다. 타자녀에 대한 마트 할인부터 정부 혜택 그리고 일반의 인식까지 다둥이의 기준이 둘까지 내려간 세상이니까 말이죠. 오는 11월부터 5년 동안 유럽연합을 이끌 집행위원장으로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이 선출됐습니다. 28개 회원국을 거느린 EU의 첫 여성 수장이라는 기록보다 더 우리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2남 5녀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7남매를 키우며 의대 교수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지난 14년 여성가족부 장관, 노동장관을 거쳐 국방장관까지 직업이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EU 대통령까지 오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아는 주로 남편이 맡는다. 더 많은 남자들이 내 남편을 본받아야 한다. 그의 남편은 의사이자 기업 대표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 혜택 같은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 인식과 양육 문화가 받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7년 133조 원을 퍼붓고도 출산율은 1.19명에서 0.9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무효과가 아니라 아예 역효과가 났다고 해야 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출산보다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는지요. 다들 이제는 아이 키울만 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저출산은 풀려갈 겁니다. 휴일 놀이터나 공원에 혼자 유모차 밀고 나오는 아빠가 더 많아지는 시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7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EU 대통령이 된 7남매 엄마였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소형급의 크기를 유지한 채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해 오후에는 여수를 관통하겠고요. 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즉 토요일인 내일이 태풍의 고비가 될 텐데요.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제주도와 인근 해상에는 이미 태풍특보가 발령됐고요. 내일은 비바람이 더 거세지면서 특보가 육상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의 양이 극단적으로 많은 게 특징입니다.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500mm가 넘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이례적인 폭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대비 그리고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고요. 태풍도 잠잠해지겠습니다. 내일 고비만 잘 넘기시면 되겠고요. 태풍이 몰고 오는 비바람으로 폭염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져서요. 3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